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충격적인 사연으로 파혼을 하고 제 인생을 나락에서 건져 올린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저는 사랑이라는 빛 아래 숨겨진 어둠 때문에 하마터면 인생을 전부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정교한 거짓말이었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뜻밖의 사람이 어떻게 저를 구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건축학과를 나와서 작은 건설회사에 입사했습니다. 30 중반쯤에는 그간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 소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남들 보기에는 나름 괜찮은 직장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늘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한꺼번에 잃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나가신 부모님이 그날 저녁 영안실에 계셨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오셨는데 저는 영정사진 앞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우면 슬픔도 늦게 오나 싶었는데 슬픔의 깊이는 다른 사람과 똑같더군요. 장례를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끝없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평생 모아두신 게 있었어요.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예적금 2억,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를 정리한 돈 1억, 합치면 약 9억 정도 되는 재산이 제게 남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피 같은 유산이었죠. 저는 그 돈에 손대지 않고 월급으로만 생활하면서 언젠가 가정을 꾸리면 쓰자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그 여자가 나타난 건 2년 전 봄이었어요. 저와 그녀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발목 인대를 다쳤거든요. 근처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접수 창구에서 한 여자가 절 보더니 바로 일어나서 부축해 주더라고요. 어머, 많이 다치셨나 봐요. 발목이 많이 부었네요. 여기 잡으세요. 제가 접수 도와드릴게요. 그게 예비 아내, 아니, 전 예비 아내였던 윤서진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원무과 직원이었어요. 접수부터 진료실 안내까지 하나하나 챙겨주더라고요. 대기 시간에 종이컵에 물까지 떠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다 다치신 거예요? 건설 현장이면 위험하시겠다. 다음부터는 꼭 조심하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솔직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5년 동안 아프면 혼자 병원 가고 밥도 혼자 먹고 기일에도 혼자 절하던 사람한테 누군가가 걱정해준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 통화하면서 예비 아내가 제 직업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젊은 나이에 현장 소장님이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회사에 직원도 꽤 되시겠네요? 연차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10년 차예요.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인데 여전히 다니고 있는 중이라 아마 신뢰가 있어서 현장 소장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다. 그 나이에 그 자리면 정말 성실하신 거네요.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의 사고 이후 결혼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녀라면 결혼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그때는 제 안의 외로움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그녀에게 빠져들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온기를 너무 오랜만에 겪으니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연애 1년 동안 예비 아내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늦게 퇴근하면 집 안에 반찬을 도시락통에 담아 걸어놨고 빈 냉장고를 보고 나면 꼭 직접 장을 봐서 채워줬어요. 데이트할 때도 비싼 레스토랑 대신 분식집을 골랐습니다. 오빠, 여기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 비싼데 안 가도 돼. 이런 데가 더 좋지 않아? 난 오빠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 그래? 그래도 너한테 더 좋은 거 많이 먹여주고 싶은데. 오빠도 너 맛있는 거 먹여줄 만큼은 버니까 더 좋은 곳에서 먹자.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워. 난 진짜 오빠 같은 사람이 좋아. 허세 안 부리고 진실된 사람. 나중에 결혼하고 자리 잡으면 아주 가끔 비싸고 좋은 음식도 먹으러 가자. 이런 여자가 어디 있나 싶었어요. 저와 함께하면서 비싼 레스토랑도 잘 안 가더군요. 한 번은 제가 백화점 앞을 지나가면서 뭐 사줄까? 했더니 손사리를 쳤습니다. 아이 됐어. 나 명품 같은 거 관심 없어. 그런 거 사느니 우리 나중에 신혼여행 자금으로 모으자. 그런 모습에 더 끌렸습니다. 명품 좋아해서 남편을 돈줄 정도로만 생각하는 여자도 있는데 이렇게 검소하고 가정적이고 착한 여자라면 아내감으론 최고라고 생각한 거죠. 그녀와의 결혼을 결정적으로 다짐하게 된 건 부모님 기일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 혼자 제사상을 차리려고 오후 느지막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비 아내가 저희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오빠 나왔어. 전 부치고 나물 무칠 거 준비해 왔어. 오빠는 좀 쉬어. 내가 다 할게. 아니야. 네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우리 부모님 제사인데 너랑 결혼도 안 했는데 너한테 어떻게 이런 걸 시켜. 무슨 소리야. 오빠 부모님이 나중에 내 부모님이 되실 분들인데 내가 당연히 해야지.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제사상까지 직접 차렸어요. 절까지 같이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오빠, 부모님 정말 좋은 분이셨을 거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아들을 키우셨으니까 오빠 이제 혼자 아니야. 나한테 기대해. 내가 오빠 가족 해줄게. 매년 이날은 내가 꼭 함께 할게.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할 수 있겠다. 이 사람과 둘이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들을 지키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이른 감이 있었지만 이런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건 더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비 아내는 감격하며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구나.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아내와는 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그녀는 어느 날 제가 사는 아파트 구조를 유심히 보더니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 아파트 몇 평이야? 넓다. 진짜 좋다. 요즘 이 동네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 오빠도 여기 월세로 살아? 응? 아, 내가 너한테 이야기 안 했었나? 이제 우리 부모님이 오래전에 사놓고 살던 집이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물려받았고. 진짜? 여기 한 6억 넘지 않아? 결혼하면 여기서 살면 되겠다. 집 살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은 다른 데 쓰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모아둬도 될 것 같은데. 네가 좋다면 나도 좋아. 좀 오래됐고 인테리어도 좀 나이 든 사람들 느낌이라 고치긴 해야 할 것 같아. 고칠 거 없어. 그 돈은 모두 모아두자. 아, 그리고 오빠, 전입신고 미리 알아보려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 한 부 떼어줄 수 있어? 그녀를 위해 등기부등본도 떼줬습니다.
진짜로 제 소유의 집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1년밖에 안 만난 남잔데 확실히 하고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확인은 필수니까. 그때 예비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 그리고 나 이번에 적금 만기됐거든. 이자가 별로여서 다른 데로 적금 굴리고 새로 적금 하나 넣고 싶은데 오빠가 넣는 적금은 이자가 어때? 한번 보여줘봐. 알뜰살뜰하게 돈 모으는 모습 보니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숨기지 않고 보여줬어요. 핸드폰 화면으로 제 적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그녀가 눈을 크게 뜨며 그러더군요. 2억이나 넣어뒀어? 대단해. 오빠가 다 모은 거야? 삼시세끼 삼각김밥만 먹었어? 아, 그런 건 아니고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도 있고 부모님 가게 처분한 돈도 있어서 그래. 내가 모은 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면 절반 정도는 투자를 할까 싶어. 투자? 지금은 주식장도 그렇고 별로던데. 일단 놔둬봐. 괜찮은 투자처 생기면 바로 넣으면 되니까. 근데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잘 모아놨으면 우리 결혼자금 걱정은 없겠네? 아내가 싱글벙글 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소한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처가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처음 만나는 자리를 상견례 날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이 되지 않았는데 장모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사위, 이제 우리 가족 된 거 너무 축하해요. 우리 서진이가 좋은 남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위,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그 예식비를 우리가 나중에 줄 테니까 지금은 사위가 내주는 게 어때? 아이, 우리 집이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래. 결혼 전부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아이, 그런데 사위가 능력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말이라도 꺼내보는 거지. 어떻게, 괜찮겠어? 아, 장인어른 상황이 안 좋으신 거면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사위야. 아, 그리고 혼수는 서진이가 괜찮다고 하던데 지금 있는 집에 그대로 몸만 들어가도 되지? 아이, 솔직히 인테리어 가구 바꾸면 마음이 즐겁긴 한데 돈 낭비잖아. 서진이가 모은 돈은 그냥 둘이서 꼭 쥐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혹시 그 혼수 막 다 바꾸고 싶은 건 아니지? 아닙니다. 저도 서진 씨랑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테리어 안 바꾸고 아끼면서 살자고요. 아이고, 고맙다 사위. 서진이가 복 받았어. 우리 사위 같은 남자가 어딨어. 예식장, 스드메, 신혼집까지 전부 제 돈, 제 집으로 진행됐습니다. 4천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솔직히 그 4천만 원이 오롯이 예식장과 스드메, 그리고 아내와 저의 예물로만 나갔죠. 오빠 미안해. 우리 아빠 사업이 요즘 너무 안 좋아서 엄마가 미안해하더라. 결혼할 때 내가 모은 돈으로 갚을게. 지금 당장 적금을 빼려니까 이자가 너무 좋아서 말이야. 괜찮아. 뭐 가족이 생기는 건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오빠가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 진짜 잘 만났다. 그런데 제가 정말 모를 뻔했던 게 하나 있어요. 예비 아내가 혼인신고를 예식 전에 하자고 계속 졸랐습니다. 오빠, 혼인신고 먼저 하자. 어차피 할 건데 미리 해두면 전입신고도 편하고 여러모로 편하잖아. 우리는 집도 작아라. 굳이 혼인신고 빠르거나 느리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식 올리고 하자. 솔직하게 그때는 낡은 아파트를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생각 중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서울 도심은 금액대가 워낙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대출을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 왜 그래? 요즘 다 먼저 하잖아. 내 친구도 다 식 전에 했거든. 그게 편해. 일단 생각해보자. 결혼하면서 득보다 실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집이라도 이사하면 아무래도 혼인신고는 늦게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오빠 너무 고지식해 진짜. 그 뒤로도 예비 아내는 몇 번이나 혼인신고를 하자며 밀어붙였어요. 대체 왜 이렇게 빨리 하고 싶어하나 의아할 정도였죠. 그때는 그녀가 결혼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잠깐의 선택으로 나중에 집 살 때 곤란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 혼인신고는 좀 더 이따가 해주겠다며 달랬었어요. 결혼식이라도 끝나면 할까 싶었죠. 그런데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장인어른이 저한테 슬쩍 연락을 했습니다. 사위, 내가 사업하면서 괜찮은 투자처를 알아뒀는데 말이야. 이 수익률이 기가 막혀. 같이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원금 5천만 원만 넣으면 1년에 2배는 나온다. 아, 장인어른, 저는 투자 쪽은 잘 몰라서요. 투자는 제가 직접 한 게 마음 편했고 못해도 전문 회사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애들러 거절을 했습니다. 아이, 몰라도 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 사위가 현금이 좀 있다며. 놀리고 있으면 아까운 거야. 나한테 맡기면 굴려줄게. 당황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군요. 일단 시간이라도 늦춰보자 싶어 말했습니다. 상견례 날에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전화상으로는 뭐든 하기 힘들어서요. 아이, 그렇지. 아이, 그럼 상견례 날에 이야기해보자고. 자네 마음에도 쏙 들 거야. 정말 그녀의 가족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제 결혼식이고 가족이 될 테니 이 정도는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됐습니다. 호텔 한식당이었어요. 장인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차림새와는 달리 장인의 얼굴엔 씻을 수 없는 찌든 피로와 멍함이 있더군요. 사업 때문에 바빠서 늦을 뻔했네. 거래처 미팅이 길어져서. 우리 사위 드디어 만나는구만. 호탕하게 웃으면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장모도 옆에서 연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위가 이렇게 잘생겼어? 서진이가 복을 받았네. 사위가 현장 소장이라며? 젊은 나이에 대단하네. 우리 서진이가 어릴 때부터 살림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시집 가면 사위가 고생 안 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이고,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지. 이렇게 훌륭한 사위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나저나 사위, 신혼집 아파트가 몇 평이라고 했지? 서진이가 넓다고 하던데. 넓은 건 아니고요. 32평입니다. 오, 딱 좋네. 애 낳으면 딱 좋은 크기다. 서진이가 진짜 복이 많아. 그래, 내가 저번에 이야기한 투자처는 잘 생각해봤나? 제 이야기에 예비 아내가 흠칫 놀라더니 제 팔을 끌어당기며 장인에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우리 몰래 이 사람한테 투자 이야기 꺼낸 거예요? 무슨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투자예요. 일단 결혼하고 나서 상황 봐서 투자 권유를 하던가 해야죠. 날카로운 예비 아내의 말에 장인이 순간 예비 아내와 장모의 눈치를 보더군요. 아니, 한 5천만 원 정도만 권했어. 그게 이렇게 혼날 일이야? 뭐 누가 나 좋자고 이래? 다 우리 좋자고 하는 거잖아. 돈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면 아까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돈이 되지. 여보, 투자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요. 자, 우리 사위도 식사 마저 해. 저 양반 말은 듣지 말고 나중에 투자해달라고 연락 오면 저한테 꼭 이야기하고요. 제가 직접 거절하지 못한 것을 장모와 예비 아내가 거절해주니 속이 편하더군요. 작은 소동 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장인은 연신 사위 한 잔 받게 하며 술잔을 기울였고 장모는 제 접시에 쉬지 않고 반찬을 올려놨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했어요. 그런데 테이블 구석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먹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예비 아내가 소개했습니다. 아, 제 동생 재혁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라니 그 소개에 살짝 당황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싶었거든요. 재혁이라는 청년은 인사를 꾸벅했지만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27살이라고 했는데 위축된 모습이 또래답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말을 걸었어요. 재혁씨, 뭐 하세요? 직장 다니세요? 네, 물류회사 다닙니다. 아, 물류 쪽이요? 어느 회사예요? 처남이 입을 열려는데 장모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뭐 대단한 데 다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간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거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사위, 자, 이거 먹어봐. 이 갈비찜이 여기 시그니처래. 화제를 확 돌려버리더라고요. 마치 처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처럼요. 그리고 장인이 처남한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우리 도와주는 거다. 알았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얌전히 식사나 하다가. 처남이 움찔하며 고개를 더 숙였어요. 예비 아내도 처남한테 단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은 가족인데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장모가 처남한테 반찬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말투도 이상했어요. 야, 그 물 좀 더 달라고 해와. 앉아서 밥만 축 내지 말고. 처남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동생인데 왜 저렇게 대하는 거지? 그 기묘한 감각이 이상했어요. 과하게 친절했던 처가 사람들이 처남에게만 유독 나쁘게 대하는 걸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처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요, 수줍음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었어요. 뭔가 간절한,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입을 열다가 닫는 걸 제가 분명히 봤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스쳤지만 전 그냥 넘겼습니다. 식사 도중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손을 씻고 있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처남이 들어왔어요. 처남은 화장실 칸 문을 하나하나 열어서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빠르게 다가왔어요. 주머니에서 접힌 쪽지를 꺼내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걸 건네면서 말했어요. 저기 이거 읽어보세요. 제발요. 쪽지를 펼쳤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어요. 이 결혼 절대로 하지 마세요. 누나는 형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아무도 믿지 마세요. 솔직히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 내에서 겉도는 모양이니 누나 결혼이라도 망쳐보고 싶어서 하는 망나니 짓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쁜 티를 팍 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데 처남이 정말 필사적인 얼굴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은 긴 말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교묘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한테 속았고요. 하지만 당신은 당해선 안 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요. 제발 이 쪽지만 기억해 주세요. 아니 그럼 뭐가 문제인지 말을 해줘야 내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저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 제발 혼인신고만 하지 마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세요. 그때 복도에서 장모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아 어디 갔어? 그놈 또 어디 쏘다녀? 처남이 화들짝 놀라며 쪽지를 제 손에 꾹 쥐어주고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양복 안주머니에 구겨놓고 자리로 돌아갔는데 나머지 식사 내내 음식 맛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장인 장모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메아리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장모가 제 접시에 갈비를 올려놓으며 사위 많이 먹어 하는데 그 웃는 얼굴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매일 밤 서랍에서 그 쪽지를 꺼내봤어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체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남이 마지막에 한 말도요. 혼인신고만은 하지 마세요. 왜 하필 혼인신고였을까? 예비 아내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처남은 집에서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 상견례 때 보니까 가족 사이에서 좀 겉도는 느낌이던데 사이가 안 좋아? 예비 아내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사실 그 애는 아빠가 밖에서 데려온 애야. 원래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지. 걔 사람 만드느라. 그래서 걔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어, 오빠. 관심 받고 싶어서 별짓 다 하는 인간이거든. 난 그래서 걔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동생인데 좀 챙겨주면 잘 지낼 텐데. 오빠, 우리 집안 사정을 오빠가 왜 신경 써? 괜히 끼어들면 복잡해져. 나랑 우리 부모님만 믿으면 돼. 반쪽짜리 핏줄은 신경 안 써도 돼. 오빤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더 물어보려 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오빠가 왜 걔한테 그렇게 관심이야? 난 안 믿어? 한 번 만난 걔가 나보다 중요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됐어. 그 얘기 그만하자. 오빠가 그러니까 기분 나빠. 그 말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하다가 우연히 예비 아내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3, 4년 전 게시물이 전부 삭제돼 있더라고요. 최근 게시물만 남아있는데 소박한 일상사진들이었어요. 예비 아내가 그럴 일 없다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던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태그된 장소를 보니까 전부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호텔 뷔페였습니다. 소박한 일상 사진들을 모두 그럴싸한 비싼 곳에서 찍었다는 게 너무 의아했어요. 그녀가 그런 곳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던 저로서는 더 의심이 들었죠. 한번 생긴 의심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증폭되어 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제 친구들에게 그녀를 소개시켜 주려고 갈 때도 그랬죠. 자기 친구들은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정말 별 생각 없이 물었던 말이에요. 친구들이 예비 신부를 보고 싶어 해서 소개를 시켜주러 가는 길이었으니 당연히 그녀의 친구들도 예비 신랑인 절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순간 당황하더니 그러더군요. 미안해.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긴 한데 애들 전부 시간이 맞는 날이 없어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소개시켜줘도 될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의심이 확 들었죠. 솔직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이 안 맞는 느낌은 점점 커졌어요. 그렇지만 의심만큼 그녀가 제게 쏟는 정성도 엄청났습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두고서는 매일 새벽에 와서 자신이 만든 아침 식사를 주고 가고 저녁에도 식사를 같이 하고 제가 없을 때는 집도 치워뒀죠. 오빠, 요즘 야근 많다며?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어. 오빠 좋아하는 제육볶음이야. 고마워. 매일 이렇게 만드는 것도 힘든데. 내 남자가 밥을 굶는데 가만히 있겠어? 오빠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건강하게 결혼식 하자. 그 웃는 얼굴을 보니까 의심하는 제가 나쁜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설마 나를 속일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쪽지는 여전히 찝찝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변호사인 정우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쪽지를 보여주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정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도연아, 솔직히 쪽지 한 장으로 파혼하면 법적으로는 네가 약혼, 파기,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도 있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 감으로 움직이면 네가 가해자 된다. 그렇겠지. 근데 찝찝한 게 안 사라져. 이해해. 근데 증거가 없잖아. 처남이란 사람이 가족 불화 때문에 결혼 방해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바깥에서 데려온 아들이라며. 가족한테 불만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아내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들을 떠올렸어요. 야근 후 새벽에 직접 삼계탕을 끓여온 일, 부모님 묘소에 매달 같이 가자고 한 약속, 제 월급날마다 오빠 고생했다며 손편지를 써준 일, 그 진심이 전부 거짓이라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야, 정우야, 1년 동안 봤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야. 새벽에 삼계탕 끓여다 준 사람이 나를 속인다고? 부모님 제사상 차려주면서 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그건 네가 판단할 문제야. 난 그냥 법적으로 조언하는 거고. 근데 도연아, 네 말대로 찝찝하니까 하나만 약속해. 혼인신고는 식 끝나고 해. 만약을 위해서. 알겠어.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쪽지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녀의 정성을 무시하지 않기로 한 거였죠. 저로서는 어찌 보면 정해진 결과였던 건지도 몰라요. 그녀에 대한 사랑이 워낙 컸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신혼집에서 마지막 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 순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에서 둘이 살게 되는구나.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밤 11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자려고 누웠던 상태라 더 당황해서 나갔죠. 누가 배달을 잘못 시켰나 하면서 나갔는데 인터폰 앞에는 놀랍게도 처남이 서 있었습니다. 왼쪽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현관에 서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달려온 것 같았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놀라서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건을 건네고 물을 줬어요. 처남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다가 저를 절박한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내일 결혼하시면 당신 인생 끝납니다.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리러 왔어요. 아니 우선 약부터 발라야겠어, 처남. 그 얼굴은 뭐야? 누가 때린 거야? 당신한테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아버지는 화병을 던졌고요. 뺨은 누나가 때렸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가족에게 맞았다니. 뭐?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맞았어? 제 말부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 조만간 저 찾으러 올지도 몰라요. 그 전에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해봐. 대체 나한테 뭘 전하고 싶었던 거야? 처남은 들고 있던 방수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혼 증명서였어요. 윤서진과 최태민 4년 전 혼인, 1년 6개월 만에 이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서진이가 결혼한 적이 있다고? 네, 누나는 이혼 경력자예요. 형한테 완전히 숨긴 겁니다. 말하면 형이 안 만나줬을 테니까요. 들은 적 없죠? 한 번도 이혼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했어. 그럴 겁니다. 전 남편한테도 처음엔 숨겼으니까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최태민이라는 전남편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였습니다. 누난 전남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가져갔습니다. 그 돈을 친부와 계모와 함께 나눴고요. 그 돈을 두 사람은 도박빚 갚는 데 썼어요. 갈수록 더 갑갑했습니다. 혼인한 사실도 모자라 이번엔 대출에 도박이라니. 도박? 장인어른이 도박을? 예. 우리 아버지 사업가라고 들었죠?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 인간 무지개 사기꾼, 도박꾼이라고요. 세 번째 서류는 장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인데 비고란에 휴업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요. 사업자 등록은 있는데 5년 전에 이미 접었습니다. 하는 일이 없어요. 매일 불법 도박판을 전전합니다. 명함이랑 가짜 사무실 주소까지 만들어 놓고 사업가 행세를 하는 겁니다. 상견례 때 늦게 온 거 거래처 미팅 때문이 아니라 새벽까지 도박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제야 그 묘하게 찌든 피곤함이 설명이 되더군요. 그렇게 처남은 네 번째 서류도 꺼냈습니다. 법원 기록 사본이었어요. 이건 누나 전 남편이 이혼할 때 법원에 제출된 거예요. 누나가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증거로 낸 사진입니다. 멍든 팔과 얼굴 사진이었어요. 이거 누나가 스스로 벽에 부딪혀서 만든 멍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밤에 몰래 욕실벽에 팔을 3번 부딪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 남편은 한 번도 손댄 적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요. 오히려 누나에게 질질 끌려다닌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진 때문에 법원에서 유책 배우자가 됐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에 재산 분할까지 전부 불리하게 당했어요. 조작이라고? 가정폭력을 조작했다고? 네, 그 인간들 수법입니다. 호구 하나 물색하고 다가가서 결혼시키고 재산 뺏고 사위한테 유책사유 씌워서 이혼할 때 딸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엄마가 기획하고 누나가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처남이 핸드폰을 재생시키자 녹음 파일에서 장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결혼만 시키면 아파트 담보대출은 따놓은 당상이야. 걔 부모도 없는데 누가 맡겠어. 혼인신고 먼저 하게 해. 등기 넘어오면 그때부턴 우리 거야. 예비아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 전 남편 때처럼 내가 다 조정할 수 있어. 이번 건 금액이 더 크니까 확실하게 해볼게. 혼인신고되고 나서 일 처리되면 판돈 갚는다. 이번에 크게 벌 거야. 마지막으로 처남은 예비아내의 카드 명세서와 신용조회 결과를 내밀었어요. 누나가 검소하고 참하다고 생각했죠? 누나 한 달 카드값이 300만 원 넘습니다. 백화점 VIP 카드 4장이에요. 명품백, 호텔 뷔페, 백화점, 쇼핑에 월급 전부 쓰고도 모자라서 카드론까지 받아서 빚이 4천만 원입니다. 형 앞에서 알뜰한 척 연기한 겁니다. 소박한 분식집 데이트, 형 냉장고 채워주기, 전부 계산된 연기라고요. 처남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누나는 형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 남편한테 똑같이 했어요. 접근하고 연애하고 결혼시키고 재산 뺏고 유책사유 씌워서 이혼하고. 그게 이 정신 나간 집사람들의 가업이나 마찬가지예요. 형, 아버지는 도박을 하고 어머니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딸을 이용했죠. 누나는 실행부대고요. 서류 더미를 앞에 놓고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1년 동안의 연애, 그 따뜻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전부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새벽에 끓여온 삼계탕, 부모님 제사상 앞에서 흘린 눈물, 내가 가족 해줄게 라는 말, 전부 대본이었단 걸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남, 근데 넌 왜 이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네 가족을 이렇게 해서 뭘 얻으려는 건데? 솔직히 말해봐. 처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봤던 소심하고 위축된 눈이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7년을 기다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그 집 가족 아니에요.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 없다고요. 전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이런 짓을 한 거라고요. 처남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부가 젊을 때 외도해서 절 낳았습니다. 제 친엄만 당시에 친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감쪽같이 몰랐죠. 엄마는 작은 미용실 하나를 운영하면서 저를 혼자 키웠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저한테 밥 굶긴 적 한 번 없는 분이었어요. 처남의 친어머니도 그 집안의 먹잇감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접근해서 동거했습니다. 처음엔 잘해줬대요. 그러다가 미용실 수익을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엄마 저축까지 전부 도박 자금으로 빼돌렸습니다. 엄마가 따졌더니 아버지가 때리기 시작했고 그때 계모가 나섰죠. 장모가 한 일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제 친엄마를 경찰에 스토커와 상간녀로 신고했습니다. 미용실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저 여자 사기꾼이다, 계약 해지해라 압력을 넣었어요. 동네방네 미혼모의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 단골 손님들한테도 전화했어요. 한 달 만에 엄마 미용실을 손님이 끊겼고 건물주가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잃고 직장을 잃고 저축까지 전부 빼앗겼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엄마는 원룸에서 우울증과 지병에 시달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처남이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났으니까요. 저 혼자 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17살 때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되고 취직하니까 갑자기 계모와 친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를 찾고 있다. 가족이니까 같이 살자.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새 출발하자. 저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없고 친척도 없고 원룸 월세도 밀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 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엄마 죽인 범인인지도 모르고. 처남이 완전히 일그러진 표정으로 이를 갈며 저한테 말하더군요. 한 달도 안 돼서 알았습니다. 저를 이용하기 위해 데려왔다는 걸요. 저한테 재직증명서 가져오라고 하더니 제 명의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2천만 원, 두 번째는 3천만 원, 세 번째는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제 명의로 받아서 가져갔습니다. 한 푼도 안 줬어요. 네가 동의한 거야? 처음엔 아버지가 사업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갚아주겠다고요. 근데 그 두 번째부터는 제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네 엄마 빚 대신 갚아주는 거다. 그러니 입 다물라고요. 네가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게 공짜인 줄 아냐고 말하더군요. 참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게 보여준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부터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7년이요. 처남은 7년을 기다렸대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걸 역이용했다고 했답니다.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오히려 제 앞에서 다 보여주더군요. 아버진 도박판 전화를 거실에서 받았고 어머니는 서진 누나한테 작전 지시를 부엌에서 했습니다. 전 방에서 문틈으로 듣고 녹음했습니다. 아버지 서재 서류를 새벽에 복사하고 누나 방에서 이혼 서류와 카드 명세서를 촬영했어요. 7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에요. 전 남편도 네가 찾은 거야? 네, 2년 전에 수소문에서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누나한테 뜯긴 돈 때문에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만나서 사정을 설명하니까 바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처남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형한테 미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을 이용한 겁니다. 이 결혼이 터져야 저 사람들이 무너질 테니까요. 제 복수가 완성되려면 누나가 꼭 파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난 네 복수의 도구였던 거야? 그것뿐이라뇨. 제가 형 인생을 도와줬는데요.
처남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형은 좋은 사람입니다. 상견례 때 저한테 말 걸어준 사람은 형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저 사람한테 무너지는 걸 구경만 할 순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 엄마 같은 무고한 피해자는 나오면 안 되니까요. 새벽 2시에 무례함을 무릅쓰고 변호사 정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정우야, 나야. 지금 바로 우리 집으로 와. 다 터졌어. 뭐? 무슨 소리야? 내일 결혼식인데. 결혼식 없어. 와서 보면 안다. 제발 빨리 와줘. 정우가 20분 만에 달려왔어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정우가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정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연아, 이 정도 증거면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명의 도용, 대출 사기까지 전부 성립해. 국세청 탈세 신고에 불법 도박장 관여 신고까지 가능하고, 이건 단순 파혼이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야. 정우야, 나 결혼식 취소 안 할 거야. 뭐? 왜? 예식장에서 끝낸다. 내가 1년 동안 속았잖아. 상견례에서 웃으면서 연기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도 200명 안에서 감면이 벗겨져야 해. 야,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감정 아니야. 저 사람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망신당해야 다시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짓 못해. 나 혼자 조용히 파혼하면 또 다음 사람한테 똑같이 할 거잖아. 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대신 내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한다. 고소장 다 가져갈게. 처남한테 물었습니다. 처남, 이거 터뜨리면 당신도 갈 곳 없어지는 거 알죠? 처남이 대답했어요. 원래부터 갈 곳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날만 7년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저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만약 예비 아내 말대로 식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적 배우자가 돼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했을 겁니다. 아파트 등기까지 넘어갈 뻔했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우가 물었어요. 근데 혼인신고는 안 했지? 안 했어. 시 끝나고 하려고 했어. 강도현, 네가 그 고지식한 성격 덕분에 9억을 지킨 거야. 혼인신고했으면 끝이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 200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예비 아내는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장인과 장모는 양가 대기실에서 하객들한테 인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절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아이 사위, 오늘 멋있다. 우리 서진이가 드레스 입은 거 봤어? 완전 여신이야. 빨리 가서 봐봐. 네, 장모님. 잠깐 대기실에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 식 시작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잠깐만요. 식 시작 30분 전이었어요. 저는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예비 아내, 장인, 장모 세 사람이 웃으며 저를 봤어요. 예비 아내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빠 긴장돼? 나 오늘 엄청 예쁘지? 나 보니까 심장이 막 안 뛰어? 앉아. 왜 그래 오빠? 표정이 왜 그래? 전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저희 결혼 못합니다.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3초간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장모가 먼저 반응했어요. 사위, 지금 장난해? 하객이 200명이야. 밖에 사람들 다 앉아있어.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이혼 증명서가 먼저 나왔어요. 이거 뭔지 알지? 너 결혼했던 경력 있던데? 그리고 이혼도 했었고. 예비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1초 만에 표정을 바꾸더니 눈물을 쏟았어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이런 거짓말 꾸며낸 거야? 나 오빠만 보고 살았잖아. 이건 조작이야.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이야? 담보대출 서류, 유책사유 조작 증거, 카드 빚 명세서 등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장인이 벌떡 일어나서 제 멱살을 잡았어요.
이 자식이 감히 결혼식장에서 이 지랄이야? 우리 딸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손 놓으세요. 그리고 누가 누굴 망신시키려고 했는데? 뭐? 이놈이 어른한테... 당신도 마찬가지야. 사업가? 사업자 등록증이 이미 휴업 상태 5년째던데 직업이 도박꾼이면서 왜 사업가라고 거짓말합니까? 장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를... 주워들은 게 아니라 증거가 다 있습니다. 여기 전부 있다고요. 발뺌할 생각 마세요. 장모가 제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사위, 이럼 너도 끝이야. 약혼 파기는 손해배상 물어야 할 거 알지? 우리는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요? 좋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대출 사기. 어머니 쪽에서 먼저 법대로 하시겠어요? 저는 걸 게 많아서 말입니다. 제 말에 장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어요. 처남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노트북과 USB를 들고 있었어요. 장모가 처남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이 자식이 네가 이 짓을 한 거지? 처남은 대답 않고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녹음 파일에서 장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결혼만 시키면 아파트 담보대출은 따놓은 당상이야. 걔 부모도 없는데 누가 맡겠어. 혼인신고 먼저 하게 해. 등기 넘어오면 그거 팔고 도박판 판돈 갚는다. 그리고 그 사이로 예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 전 남편 때처럼 내가 다 조정할 수 있어. 이번 건 금액이 더 크니까 확실하게 해볼게. 대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장모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처남한테 달려들어 뺨을 올려치며 소리쳤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주워다 키워줬더니 가족을 팔아먹어? 네 엄마처럼 돼도 싸다 이놈아! 네가 뭔데 우리 집안 일에 나서! 처남은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뺨이 시뻘겋게 부어올랐는데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워다 키워준 거요? 제 명의로 대출 7천만 원 받아간 건 뭡니까? 저를 데려온 게 불쌍해서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대출 받으려고 갓 취직한 20살짜리를 끌어온 거잖아요. 그게 가족이야?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잘못한 게 없으면 말해보라고. 장모가 또 손을 올리려 하자 처남이 이번엔 손목을 잡았어요. 한 대 더 때리면 폭행죄 추가인 건 알죠? 저 7년 동안 맞은 거 전부 기록해뒀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해도 당신들 폭행죄로 죄값 물게 만들 수 있다고. 예비 아내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처남 멱살을 잡으며 울부짖었어요. 니까짓 게 감히 네가 우리 가족이야? 아빠가 밖에서 만든 자식 주제, 엄마 아빠한테 기생하던 주제 감히 우리 계획을 망쳐? 기생? 내 명의로 대출 7천만 원 받고 전 남편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빼돌린 사람이 기생충이겠지? 닥쳐 이 자식아! 널 거두는 게 아니었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처남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 엄만 당신네 가족이 죽인 거나 다름없어. 가게 빼앗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동네에 소문 퍼뜨려서 살 수 없게 만들었잖아. 우리 엄만 그 일로 충격받아서 돌아가신 거라고. 대기실 밖에서 소란을 듣고 하객 몇 명이 문 앞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예비 아내가 저를 돌아보며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눈물도 사라지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오빠도 저 말 믿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 추궁하러 온 거고? 그래서 어쩔 건데? 솔직히 너 같은 남자한테 시집 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아파트 한 채 적금 좀 있다고 네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내가 1년 동안 네 밥 차려주고 묘소까지 따라간 게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알아? 제사상 차리면서 울어준 것도 연기였어. 그 쪽팔리는 짓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년 동안 쌓아온 사랑, 신뢰, 가족이란 희망, 전부 한꺼번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밀려왔어요. 속에서 불길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나한테도 네 동생한테 했던 것처럼 대출받고 아파트 등기 이전한 뒤에 도망가려고 했어? 네가 나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나도 너한테 진심을 다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저 새끼 말에 홀려서 네가 날 나쁜 사람으로 보잖아. 증거 있으면 고소하든가. 그래봤자 너도 약혼 파기로 물어야 해. 약혼 파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건 사기 미수야. 네가 전 남편한테 한 짓 유책 사유 조작한 거 전부 증거 있더라. 이 자식이 끝까지 우리 딸한테 감히... 지금 저한테 화낼 시간 없으실 텐데요. 불법 도박장 출입 사진이랑 녹음 다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도 이미 접수됐어요. 장인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장모가 옆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사위에 우리가 잘못했어. 이건 다 오해야. 제발 이것만은 합의하자. 어? 사위 제발. 오해요? 녹음해서 어머니 목소리로 아파트 담보대출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한 게 오해입니까? 장모의 입이 닫혔습니다. 저는 변호사 친구인 정우를 불렀어요. 정우가 대기실로 들어오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대출 사기로 형사고소 접수합니다. 그리고 제 역시가 국세청에 제출한 탈세 및 불법 도박장 관여 신고 자료도 이미 접수 완료됐습니다. 오늘 이후로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장인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이거 다 그 자식이 조작한 거야. 지역의 그놈이 앙심 품고 만들어낸 거라고. 처남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작이면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7년치 차근차근 뜯어보면 조작인 거 아닌지 알겠죠. 예비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매달렸습니다. 아까 고함치던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 제발 나만 믿어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결혼하면 진짜 잘할게. 제발. 네 진심은 5분 전에 다 들었어. 우리 사이는 이미 더 전에 끝났고. 돌아서서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예비 아내가 오빠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처남이 7년간 모은 증거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어요. 장인은 처남 명의를 도용한 대출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정에서 아들이니까 대출 좀 받아간 것뿐이다고 항변했지만 처남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한 증거가 명확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장모는 불법 도박장 자금 조달 및 방조 혐의로 기소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예비 아내 서진이는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어요. 전 남편도 처남의 연락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유책 사유를 조작당해서 뜯긴 재산에 대한 반환 소송을 걸었고 잘 진행됐다고 하더군요. 처남이 국세청에 제출한 탈세, 도박 수익 은닉 자료로 세무조사가 들어갔고 추징금 1억 8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추징금, 소송 비용, 벌금을 감당 못해서 처가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장모가 몰래 숨겨둔 비상금 통장과 금은방 보증금도 세무조사에서 전부 드러나 압류당했고요. 파혼 당일 예식장에 있던 하객 200명 사이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예비 아내는 병원에서 권고사직 처리됐어요. 장인은 도박판에서조차 신용을 잃어 출입금지를 당했고 장모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저는 정우의 도움으로 결혼 준비 비용 4천만 원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아파트, 예적금,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단 1원도 건드려지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잘린 지 한 달쯤 됐을 때 예비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장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머리도 부스스했습니다. 오빠, 할 말 없어. 돌아가.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5분만 시간 줘.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줘야 할 것 같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나 직장도 잘렸어. 아빠는 구속됐고 엄만 집도 없이 고시원에 있어.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래서?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처음엔 솔직히 돈 때문에 접근한 거 맞아. 근데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진짜 정이 들었어.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나도 알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달라질게. 진짜 달라질게. 아니, 난 이미 한 번 부서진 신뢰는 복구 못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달라진 네 모습 보여주려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 나 빼고. 제발. 그리고 솔직히 말해줄게. 나한테 다시 오는 이유가 정 때문이 아니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거지. 직장 잘리고 아버지 구속되고 어머니 고시원 가고 내가 마지막 줄이니까 잡으려고 온 거 아니야? 예비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맞으니까요. 돌아가. 나는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니네 가족 즐겁게 해줄 생각 없으니까.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냐고요? 아팠습니다. 1년 동안 좋아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좋아한 건 제가 아니라 제 재산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아픈 건 사랑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속은 것에 대한 치욕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일상은 돌아왔어요. 현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끔 정우를 만나 술 한잔하고 평범한 일상인데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젠 압니다. 처남은 명의도용 대출을 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신용을 회복했대요. 작은 원룸에서 독립해서 물류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짜 형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추석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설에 함께 부모님 묘소를 찾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가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란 가면을 쓴 거짓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을 뻔했고 7년을 기다린 한 청년의 용기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부디 이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은 사랑 앞에서도 눈을 뜨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